예,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순서를 맡은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정용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무래도 올해 경제의 가장 큰 화두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실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중앙은행의 대응을 통해서 금리 및 환율이라는 가격 변수를 통해서 우리 경제나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료는 크게 보면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중앙은행의 대응에 따라서 경기는 어떻게 침체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그 방향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는지 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느 국면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값을 보이고 있는 기록적인 물가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 특히 물가 지표들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여전히 높은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생산자 물가라든가 수입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저효 효과의 영향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금융시장이나 이쪽에서는 물가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들이 쭉 움트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8, 9%의 높은 물가가 기록되는 물가 상승률은 이번 3분기를 지나가면서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이나 7월에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전력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예정돼 있기 때문에 8월이나 9월 또는 9월이나 10월 정도가 소비자 물가는 정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적인 물가가 이렇게 정점을 기록하는 이유는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인플레이션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하나는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따른 임금 상승, 두 번째는 공급망 형성에 따른 비용의 상승, 세 번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이 세 가지 요인이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이끌어 왔는데, 이 부분에서 변곡점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완화되는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국면에서 형성된 미국의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 부분에서의 충격이 온 겁니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사라져 버리면서 비용이 올라가 버린 부분들인데, 이 공급이 사라진 데에는 팬데믹이라는 재난에 따른 공포도 작용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에서 가계에 직접적인 지원금을 주는 요인들이 일을 하지도 않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노동시장을 떠나는 요인들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난 연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서는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공급 요인들은 대부분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임금 상승을 계획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미국의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완화되고, 이로 인한 비용은 좀씩 둔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공급망과 관련된 지표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급망 비용을 총합해서 보는 뉴욕 연준의 지표도 있지만, 저희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운임입니다. 특히 상해와 LA 간 해운 운임은 물동량도 세계에서 가장 많고 가장 종합적인 물품들이 거래되는 쪽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 지난 연말 이후에 이 운임은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만들어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에서 생산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됨으로써 나갈 수 있는 물량 자체도 둔화되고 있고, 또 경기 자체가 둔화됨으로써 이전처럼 비용을 계속 올려받을 수 없는 환경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공급망과 관련된 압박이 온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비용을 이전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는 국면은 종료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갑론을박이 많고 테일 리스크가 남아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3, 4월을 고점으로 해서 점차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아무래도 경기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경기 지표가 둔화되면서 수급이 완화되고 있고 이렇게 완화되는 수급들이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구리라든가 원유, 니켈 같은 가격들이 점차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는 요인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를 종합하는 생산자 물가라든가 아니면 소비자 물가들도 점차 시차는 있겠지만 3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증가율이 둔화되는 쪽으로 갈 확률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상승률이 점차 둔화된다고 해서 이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되는가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여전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속도가 정점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완만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모두 통화당국의 물가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승률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전히 원자재 가격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상당히 원자재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특히 겨울로 들어가면서 러시아가 많이 공급하는 가스라든가 원유의 수급이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계절적 수요라든가 여전히 공급망에서의 교란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곡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황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상 기온으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전쟁의 여파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이전처럼 안정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타이트한 노동 여건이 완화되고 있는 것 얘기 드렸는데 이 부분도 완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고용이 상당히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1분기처럼 200만 명 이상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기당 100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온전히 하락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도 물가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구조적인 요인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로 대응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대응 과정에서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그림에서 보여준 것은 금융비용의 상승과 관련된 부분도 보여주지만 기본적으로 1.5도씨 이하로 낮추는 시나리오로 시행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0.3% 이상씩 하락시키고 물가 상승률도 추가적인 상승을 감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비용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그 대체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도 이른바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지금은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 정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글로벌 경제가 이념에 따라서 진영화되고 있는 모습들은 이전의 세계화 시대에 가장 큰 혜택이었던 낮은 비용을 상당히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이후에 세계 경제에 중국이 편입된 이후에 글로벌 경제가 낮은 물가를 가능하게 했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요인이 상당히 컸던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비용의 요인들이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금리의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에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사실은 경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특히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금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물가의 영향이 결국 연준의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가파르게 나타나는 인상이 실질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을 급락을 시켰고 13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이 환율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요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정점을 지나게 되면 연준의 금리도 이전처럼 75bp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폭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피력하는 연준 위원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걸 보면 올해하고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7%는 미국의 잠재성장률인 1.9%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데요.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정 부분 경제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여전히 인플레에 맞춰져 있고 이로 인한 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더 하나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연준이 금리만 인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적인 긴축도 같이 수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MBS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 역할을 하는 정책을 지난 6월부터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금융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적으로 발생을 하면 자산 가격에는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MBS의 수급에 따라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든지 물가연동 채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발생시키는 실질금리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영향을 받는 모습들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면서 올해하고 내년에 자산 가격이나 이런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나 경제 쪽에서는 경기 둔화를 넘어서 침체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인지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 유로존들의 향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들을 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라든가 아니면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의 핵심이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비용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서베이들을 쭉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스크들은 대부분 다 비용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아래쪽 표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NBER에서 경기 침체 확률과 관련된 중요한 표 발표를 했고, 레리 서머스라든가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경기의 침체 확률을 굉장히 높게 예상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에 근거하고 있는데, 1954년 이후에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임금 인상률이 5% 이상이었고 실업률이 4% 미만이었을 때 8분기 후에 미국 경기는 침체 확률이 100%였다는 겁니다. 1954년 이후에 이런 국면이 한 8번 정도 있었는데 거의 예외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죠. 결국 비용의 상승이 이 경기 침체의 우려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 우려로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이 아마 기업 부분에서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 가장 주목해서 보는 둔화 요인은 기업 이익입니다. 기업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특히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생산 사이클입니다. 생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생산의 주체인 기업의 생산 활동과 투자 활동이 결국에는 경기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생산과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익입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국면이면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활동이 더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익의 모멘텀이 둔화되는 국면이라면 기본적으로 투자나 생산활동은 위축됨으로써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의 둔화 쪽으로 옮겨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의 시그널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 4분기까지 주식시장에서의 어닝 시즌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의 이익 환경은 매크로상으로 보면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동행지수와 후행지수의 모멘텀 차이를 가지고 기업의 이익 모멘텀을 추정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논리는 그렇습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산업생산이나 건설 기성액, 소매 판매액처럼 기본적으로 매출당과 연동되어 있는 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후행지수는 회사채 수익률이나 임금, 소비자 물가처럼 기업 회계를 기준으로 보면 비용당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행지수가 온전히 뚜렷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행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비용 요인에 의해서 기업 어닝의 모멘텀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실제로는 마이너스권으로 이미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2, 4분기까지 기업들이 환율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익이 그나마 보존되어 있을 수 있었지만 3분기 이후에는 기업의 이익 환경이 훨씬 더 악화되고 기업의 회계적인 이익이 뚜렷하게 둔화되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만 보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의 동행지수와 후행지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S&P 500 기업들의 영업이익 모멘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들의 기업의 모멘텀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3분기 이후에 기업의 이익 둔화가 본격화됨으로써 경기 둔화 지표들도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텐데 이 부분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경기 침체를 현실화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경기 침체 확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시점에서는 신용 스프레드나 아니면은 모기지 연체율과 같은 신용 위험 지표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로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는 신용시장에서의 붕괴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필요해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신용시장의 붕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 모멘텀의 둔화가 되겠죠. 기업이 계속해서 이익이 안 좋아지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크레딧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서 도산하게 되고 그런 도산이 누적되면서 대량의 실업을 발생시키고 이 부분이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기는 불황 또는 침체로 접어드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의 크레딧 스프레드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가계의 모기지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팬데믹 국면에서 미국 정부가 현금으로 준 보조금이 초과저축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음으로써 아직은 안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안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상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나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미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이 신용 위험은 기업 이익의 함수일 수도 있지만 통화 정책의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를 흡수하는 형태의 자극을 계속 주다 보면 이 역시 어떤 임계점을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큰 신용 위험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과거의 데이터들은 보여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시그널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한 모니터들이나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장단기 금리 차를 통해서 이 경기 침체 확률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향후에 경기 침체 가능성들을 굉장히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조금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 보통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통화당국인 미 연준도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경기 침체 확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미 연준이 경기 침체 확률을 만드는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왜 연준은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 시장에서는 왜 10년과 2년물의 금리 차를 보는가를 보면 연준은 통화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통화정책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물의 대표인 3개월물을 비교하는 요인이고요.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기대값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정책 사이클의 기대값이 반영되어 있는 2년물 금리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중요한 시사점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14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림은 연준이 만들어낸 경기 침체 확률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낸 경기 침체 확률인데요. 중간에 쉐이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3개월물로 만든 경기 침체 확률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침체 확률을 넘어서는 시그널이 실제 경기 침체 확률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연준이 실제 집행하고 있는 통화정책의 강도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기대값에 반영되어 있는 강도보다 강해지는 시점에서 경기 침체는 표면화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표면화되는 이유는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두 지표가 교차될 때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통화정책의 강도보다 실제 통화정책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을 때 시장에서의 기업의 부도라든가 가계의 부도가 현실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밟아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준의 통화정책의 강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연준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3.25에서 3.5% 정도가 현재의 기대값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이 추가적인 물가를 감안해서 이 수준을 위로 상회한다면 내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기업의 부도라든가 또 가계의 부도라든가 부동산 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크레딧 리스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국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막연하게 논의되고 있는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강도가 지금과 변함이 없는지 이 부분이 향후 기업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준은 이런 흐름인데요. 한국은 그러면 어떨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미국과는 달리 여전히 25bp 금리 인상으로 결정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리저너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통화 이완의 정도가 적었고 물가 상승폭도 작기 때문에 미국보다 금리의 인상폭도 적은 부분이 훨씬 더 당연한 정책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보다는 부채에 대한 감내력이 조금 적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15페이지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계 쪽의 모기지 부채나 악성 부채들을 상당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 대비 미국 가계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팬데믹 기간에도 현금 위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낮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계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당국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익 국면이 굉장히 좋은 시기에서도 한계기업, 즉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금리 변동이 굉장히 커지면 이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초우량 기업들의 이익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국면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한국은행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한계라든가 우려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운용해 가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은행 모두 중앙은행의 움직임들은 이 인플레이션의 대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에 따른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그 강도가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강도를 크게 상회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내년도 경영 전략이나 환경을 가늠할 때 저희가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